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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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해상 케이블카 하나로 큰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전환권이 계속되면서까지 부산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되는지. 네, 사실 2년 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바가 있지요. 해운대 동백유원지와 이기대 공원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머리 토크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손님 모셨습니다.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신태원 부위원장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고지은 변호사 세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이게 2년 전에 부산에 추진되다가 부산시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네. 환경 훼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다시 추진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주 적기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물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요. 네. 우리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침체된 경기 흐름에 네.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게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타 도시에서도 지금 이 활로를 열어주는 관광 산업에 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네. 관광객들이 좀 오면 돈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렇게 되는데 부산은 이런 현실적 문제를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찬반 논의만 하다가 네. 언제까지 이걸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좀 불식하고 예,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상관광 케이블카가 가장 아주 중요한 극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예, 사람을 모이게 하는 네네. 아주 좋은 그런 마침 정부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지역 관광 개발에 지원해 주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라서 다시 시작하게 되신 것이다. 예, 저희들은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이거는 부산을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뜻을. 알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경과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최초 사업 제안이 시작이 됐고요. 환경훼손 우려, 공적 기여 방안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산시가 당시에 반려를 했습니다. 같은 해죠. 근데 2019년 4월 지난달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또 부산시에 사업 재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사업에 추진하게 되셨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요? 그때는 이제 2년 전에는 그 반대 이견에 대한 우리가 찬성 소리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부각되어 있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그때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단체에 계신 분들과 지금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직접 구성하고 또 한 2,000명이 모인 이 발대식을 또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추진을 위한 진행을 바라는 청원도 약 31만 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많은 소상공인 단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이 큰 사업을 부산 경제가 이제 크게 어째 보면은 이로 인해서도 많은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기 소상공인들도 자발적인 힘을 또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부산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 케이블카가 그렇게 보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신 모양이죠. 지금 저희들은 이거 보고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로 동남아에 나가보면 케이블카 산업에 전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지금 베트남 바나힐만 가더라도 1호기, 2호기, 4호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상 케이블카 사실 해운대나 광안리 관광 콘텐츠 이게 바다만 보러 오는 시대도 지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관광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그동안 있어 온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새로운 관광 수요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권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보고 있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이 부산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는 사업성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얘기하시는 이 사업성, 이른바 이 비용 대비 편익이죠. 그 수치와 그리고 부산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수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뭐 정말 이 부산의 해운대 관광객, 이 광안리 관광객, 전반적인 관광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뭐 조언 아니라면 추진해서 좋겠죠. 하지만 이게 2016년도에 제안이 됐을 때 이후로 정말 그때 반려되었던 이유들,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이 되었느냐. 이 두 가지만 먼저 보더라도 주차 문제는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마련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교통 문제는 2016년 때 있었던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네. 2016년도에는 LCT도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제 LCT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되죠.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이 이기대 인근의 대형 타워, 주상복합타워가 지금 들어서 있죠. 어마어마하게 그 교통적인 요 수요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아직 제시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 광안리 앞바다의 공유 수면을 이 특정 기업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환경 문제가 있는데 아까 앞서 나왔지만 뭐 조망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기대 뭐 동백성 그런 문제가 있겠으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수영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광안대교가 들어서고 나서 이 광안리 앞바다에 조류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광안대교에 수많은 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광안리 앞바다에 녹조가 형성되는 그런 조류 문제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케이블카에 타워가 3개 더 생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광안리의 자연현상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해상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반대하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 파악이나 검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그 관광 사업이 꼭 해상 케이블카만 돼야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 변호사께서 이런 조망권을 훼손을 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자 쪽 대안 한번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네, 사업자 측에서는 일단 광안리 백사장에서부터 케이블카까지는 1.9km의 이격거리가 생길 것이다. 해변에서 케이블카까지는 바다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안대교에서는 5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조망 경관을 고려해서 타워의 모양을 최대한 슬림하고 간결하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케이블카 그 자체가 새로운 조망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광안대교가 또 실제로 그래 했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것이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을 하려고 할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소통이 되고 좀 시민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여론 작업을 하느냐? 여론 조성 작업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 사업 제안서가 나왔을 때 시에서 반려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해당 사업자에서 정식으로 다시 그런 것들을 보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론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직접 한번 봤는데요. 거리에서 보니까 이 시민청원 운동이라고 해서 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고무장갑을 나눠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왜곡된 시민 여론을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잘못됐다. 왜 이렇게 급할까? 그리고 이 타 지역, 수영구나 연제구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개첩돼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어떤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그 시민들 간의 어떤 지역 갈등, 그리고 어떤 과도한 어떤 여론전, 이것들이 먼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 지분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출자를 또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순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선호가 잘못됐다. 네, 정말 이런 사업이 부산 경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환경 문제는 괜찮은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그것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을 할 때에 부산 시민의 어떤 공공성, 부산시 차원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 추진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업자 측이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어떤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자, 이 대목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부산시 입장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입장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당시에 제시됐던 환경 훼손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추진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 부산시 입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 하나,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를 보완한 제대로 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부위원장님, 또 추진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나오셔서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의 앞으로 계획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먼저부터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듣고 또 환경단체 반대 의견도 저희들 귀 기울여서 이제 듣고 있고요. 사업자, 특히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도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공람과 이런 사업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청회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뭐 공청회도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수렴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의견을 새로 교환하고 보완해 내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대 관광객이 한 해에 거의 100만 명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다만 보기 위해서 또 부산을 찾는 시대도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산 관광을 위한 대안인가, 이런 고민 정말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대안이 케이블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케이블카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마트와 택시 등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안인득 사건에 창원 할머니 살해, 그리고 친누나 살인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이딴 살인 사건에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수시로 정신질환자 현황과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시민들을 위협했다고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길을 가다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경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이죠.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마트의 정육 코너에 있는 흉기를 들고 와서 직원을 위협합니다. 그 화면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이제 직원은 급히 자리를 벗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칼을 들고 오면서 저보고 너도 같은 편이냐면서 막 그렇게 찌르려고 했거든요. 눈빛이 변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몸이 좀 경직이 되고 좀 많이 놀랬죠, 그때. 보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특히 마트라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하마터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 벌어질 뻔도 하였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트에서 이 흉기로 이 직원을 위협하던 남성이 이 마트에서 흉기를 든 채로 뛰쳐나와서 마침 그 앞에서 택시를 내리던 승객을 밀쳐내고 그 택시를 타고 저 뛰쳐나오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를 마찬가지로 그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근데 위협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령산 터널 쪽으로 향했는데 저 택시 안에 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CCTV에 지금 촬영된 모습인데요. 그 택시가 황령산 터널 쪽으로 가다가 마침 거기에서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경찰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자. 칼을 이렇게 대고 그렇게 내리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하고 거기 가면 경찰이 있다서 거기서 시동을 내리면서 이제 택시 기사분이라 마트 직원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며칠 동안 밤에 아마 잠도 자기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런 봉변을 당했을까요? 네, 남성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영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병원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갔고요. 네. 또 마트 직원에게도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고, 네.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기존에 조현병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 망상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참 조현병 환자도 결국은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이라서 이렇게 참 이런 표현을 쓰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육안으로 구분되거나 뭐 이게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마다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왜 이때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어디 갔다가 집에 오기 좀 불안하고 어두워지면 집에 오기가 너무 무서워요. 네, 요 최근에 이 조현병 관련 사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현병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부산 지역의 정신질환 환자 수가 9,100명인데요. 그 중에서 조현병 환자 수가 4,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수치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부산시와 이 경남도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서 수시로 정신질환자 현황이나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응급개입팀을 구성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당직병원 지정을 운영하는 등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남도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요새 이제 일련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이 이 자칫 기존의 어떤 조현병 환자들을 음지로 더 숨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병원 소문내야 낫는다는 이야기 있죠. 아마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혐오가 은폐를 낳고 또 은폐가 치료 포기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또 당연히 안 될 테고요. 자, 정말 우리 사회가 다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놓고 내렸다며 적금한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경찰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미담 사례입니다. 연휴 때 정말 공항에 사람 많고요. 또 깜빡하면 이 가방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큰 돈을 잃어버렸나 봐요. 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70대 제1교포가 국내에 이제 모아놨던 저축을 해놨던 엔화 291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그런데 큰 돈이네요. 그 정도 돈을 이제 가방을 넣고 가다가 김해공항에다 의자 밑에다 두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인데.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그러면 돈일 텐데 이게 어르신들 옛날 복대에 이렇게 돈을 돌려서 다니기도 하셨는데 이거 어쩌다 잃어버리셨다고 하는가요? 이 어르신 부부가 이 딸 부부 그리고 손자 둘과 함께 부산을 방문을 해서 부산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공항에서 손주들이랑 놀아주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방을 또 하필이면 이 의자 밑에다가 놔두셨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탔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돈가방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몰랐네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찰나에 한국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경 김해공항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청소미화원께서 국제선 보안구역에서 청소를 하는 도중 의자 밑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였고 주변에 주인을 찾으려고 찾아봤으나 주인을 끝내 찾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유실물센터를 통해서 공항 경찰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의자 밑에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또 이게 뭐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큰 돈이 들어있는 거 보고 어떻게 그래 갈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분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가방이 돈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매뉴얼대로 유실물센터에 맡겼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본인은 수줍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겸손해 하셨습니다. 네, 훈훈한 이야기고요. 또 부산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또 가지게 만드는 그런 또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님, 노부부는 그럼 가방 찾아갔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이제 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요. 가방 가지러 오셨네요. 네, 가방을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조선족 동포가 어렵게 이제 일을 해서 모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돈이 든 가방을 택시에다가 두고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금을 계산하고 공항까지 들어간 이후에야 자기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빠서 서두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게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는 가방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동포분은 그 가방이 놔두고 내렸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바로 112에 전화를 했고요. 그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을 붙잡고 정말 돈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펑펑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동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이 아마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일 텐데, 그죠? 예. 그런데 이미 택시는 떠났을 테고, 변호사님, 그럼 가방 어떻게 찾았다고 합니까? 네, 당시 이제 다행하게도 경찰이 공항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그 개인 택시를 확인을 했고요. 차적 조회를 했네요. 네, 택시 조합을 통해서 또 개인 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기사님이 또 훈훈하게 이제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방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항공사에도 연락을 취해서 이 중국 동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예, 훈훈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으슥한 골목길을 배회하던 한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팬티만 걸친 알몸 상태인 속칭 바바리맨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는 등 이 바바리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신사의 어떤 상징 같은 거기도 한데 이 학교나 골목 등에서 이게 숨어 있다가 이게 바바리 안에 있는 자기 알몸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어떤 바바리맨입니까? 지난해 여름에 부산에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살짜리 그리고 8살짜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미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20대 남성이 타고 있었고요. 20대 남성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CCTV가 있는지 알 텐데 노출하고 싶은 욕구를 아마 이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들 도망도 못 가고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네,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되는데 남성의 변호인은 주요 부위를 만졌을 뿐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럼 뭐를 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분노할 지경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향후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성에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집행유예를 왜 줬나
싶은 생각도 들 텐데 그냥 바로 구속해버리지 생각도 들 텐데 이게 중형은 중형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형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네. 비록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지만 실형 2년 6개월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연 음란죄 뭐 이런 항목에 해당되지 않나요? 일전에 왜 제주지검장이 제주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미 2016년도에 네. 이와 유사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도망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네. 유아를 상대로 어떤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위력을 행사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제 확고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훨씬 더 엄하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네. 법률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를 일반을 다 추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묶여서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결국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네. 탈출도 불가능하고 도움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출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며 네. 하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네.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충격에서 좀 잘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